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 며칠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내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더더 낮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냉방병에 걸리면서 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재채기나 콧물, 소화불량이나 목통 같은 증상들이요. 그렇죠. 자,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차를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게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요.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따뜻한 음료를 드셔주시거나 몸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가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반덕진 원장님, 이대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냉방병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정말 현대의 여름 감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 원장님, 이렇게 체내로 과하게 들어온 냉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체내에 많은 냉기가 들어왔을 때는 몸이 이제 몸살기처럼 두통이라든가 신체통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냉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 냉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산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가벼운 겉옷 같은 경우를 이제 입고, 그리고 또한 이제 따뜻한 차 드시면서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열기가 나게끔 네, 해주네요. 저는 그 겉옷을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사실 실내 갔을 때 엄청 추운 경우도 많거든요. 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니까 겉옷 정도는 좀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더위에 요즘에 또 땀을 많이 흘려서 기력이 쇠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탈진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이 원장님, 이런 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네. 햇빛을 계속 받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신체 온도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 정도는 그늘에 들어가셔서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신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물 같은 걸 옆에 두시면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수분 섭취에 좋으니까 틈틈이 마셔주시면서 수분을 마셔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휴식을 잘 하고 또 수분 섭취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시사철 아무리 더워도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바로 수족냉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 수족냉증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반 원장님께서 먼저 정의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냉각감인증으로 환자가 실제 체온과는 상관없이 손과 발이 차갑다든가 그다음에 시리다, 저리다 같은 경우를 느끼며 생활에서 불편함 이외에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악수를 하거나 손으로 일할 때도 불편감을 호소하고 여름에 더운 날씨인데도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수족냉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손과 발의 체온이 정상인데 냉증을 느끼는 경우와 손과 발의 체온이 낮고 자각적 냉증을 느끼는 경우, 손과 발의 체온이 낮으나 자각적 냉증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경우, 손과 발의 체온이 낮고 자각적 냉증을 느끼는 경우를 보통은 얘기하고 넓게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이제 수족 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족 냉증도 분류가 되는 거였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하고 발이 너무나도 차갑거든요. 그래요? 네, 특히 겨울에 네. 너무 심해져서 항상 만날 때 악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버릇처럼 손이 좀 찹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좀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족 냉증을 앓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수족 냉증은 아직 단독 질환명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 유병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에서는 약 12%가 수족 냉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특히 국내 또 한 연구에서는 손의 냉증은 약 22%, 발의 냉증은 약 23% 정도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 그리고 낮은 체질량 지수, 저혈압인 경우에 이 냉증의 발생 빈도가 또한 높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사상 체질별 수족 냉증의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소음인,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족 냉증의 환자의 약 63%는 레이노병을 앓고 있는데 네. 이 레이노병 같은 경우는 주로 레이노 질환 또는 1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진단이 되고 손과 발가락의 허혈성 질환으로서 차가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손과 발이 하얗게 창백하게 되고 따뜻한 환경에 들어가면 다시 또 심하게 빨갛게 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상 걸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 빨갛게 되는 저 환경 속에서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하얀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너무 손과 발이 시린 경우를 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으로는 코끝이라든가 귀끝 같은 경우도 저런 이제 레이노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네네. 반복적인 추위에 대한 노출 그리고 여자가 남성보다 좀 흔하고 대체적으로 20살에서 40살 사이에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수족냉증에 포함이 되는 이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서도 딱 보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손끝, 발끝을 보통 사지 말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한여름에도 유독 손끝과 발끝이 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단 같은 경우에는 체온 네. 조절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열의 생성과 열 손실이 언제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먼저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돼서 피부 혈관을 수축하고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든가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등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체열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반대 기전이 이루어져서 부교관 신경이 활성화돼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억제되고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긴장도가 떨어지며 피부 혈관 같은 경우는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체열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서 열이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의 전체적인 체온 조절 기관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말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체온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운 환경에 이제 손과 발의 말단이 노출이 되게 되면 먼저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면 말단부의 혈관들이 모두 다 확장이 되고 이래서 말초 혈액량이 늘어났다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끝없이 이제 늘어나게 돼서 아까 레이노 현상처럼 발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네.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시 혈관 수축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거를 헌팅 리액션이라고 그러고 또는 네. 한냉 혈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일어나지만 차가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말단에 일어나는 이런 헌팅 리액션이 발생이 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수족 냉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위 환경 변화에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이지만 생리적으로 모든 체내 기관들이 동일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지 말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체온을 뺏기고 오히려 그 체온을 뺏기는 대신에 몸의 체관부, 몸통 자체에 있는 오장육부라든가 두뇌 같은 경우는 체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대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신체 중심부와 그 외 부분들 또는 피부 사이에는 이런 이제 온도의 경사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경사도에 따라서 체내
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또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앞서 수족냉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발이 실제로 차갑고 나도 그걸 차갑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손발이 실제로 차갑진 않은데 나 혼자 그게 차갑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이게 원인이 우리가 어제 또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자율신경의 어떤 부조화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궁금한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드렸던 네. 그 수족냉증과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면 우리 혈관 운동 같은 경우는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우리 그 혈관의 수축도가 민감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전신의 순환 장애가 있는 게 전체적인 수족냉증의 메커니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발의 이제 신경들 같은 경우가 혈액 순환은 그래도 괜찮은데 신경만 순환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 또는 이제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경포착 증후군 또는 말초신경면 같은 경우는 체온은 따뜻하지만 실제로는 그 환자가 느낄 때는 시리다든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본인은 시리다고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만져보거나 실제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는 체온은 정상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참 답답하겠네요. 예. 그러게요. 자율신경 실조증, 당뇨병, 그리고 압박성 이 신경병증 등 정말 이 수족냉증 안에서도 원인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또한 존재하는데요. 베타 차단제라든가 경구 피임제 같은 경우도 수족냉증을 또 특히 일으킬 수 있으며 최근 한 논문, 한국에서 수족냉증과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삶의 질환에 관한 연관성이라는 논문에서는 BMI, 특히 체질량 지수가 낮을 때 수족냉증이 발생할 확률이 또 높다는 보고도 또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족냉증과 또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좀 있어서 수족냉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족냉증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빈혈이라든가 저혈압,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만성 비염, 그다음에 월경 곤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또 보고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수족냉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위염이 특히 한 6개월 이상 오래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족냉증만을 이제 치료한다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든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소화 장애가 있었을 때도 손발이 차갑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네.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능성 소화장애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만성 기능성 소화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수족냉증을 같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이 손발을 차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손발이 차가우면 그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수족냉증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을 똑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냉증, 즉 밖에서 있는 차가운 기운이 사지 그리고 그 자궁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를 통해서 몸의 충인맥이라는 곳을 이제 차갑게 만들어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여성에 있어서 한랭의 사기가 손상받기가 쉽고 그리고 평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이 양호한 상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밖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거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하게 되면 이런 한랭의 차가운 기운 또는 차갑고 안 좋은 기운이라는 한랭의 사기가 자궁이나 그다음에 충인맥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지의 차가운 그 수족냉증을 발생하는데 이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자궁 쪽이라든가 충인맥을 자극하게 되면 월경 곤란이라든가 월경통 또는 심한 경우는 조기 폐경 같은 경우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족냉증에 대해서 예전에 한의학 문헌에서는 수족골냉, 수족역냉, 수족역한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많이 했으며 특히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담당하는 비장 같은 경우가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고 하여서 수족냉증에 크게 주관을
하는 장기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그리고 혈액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간 같은 경우도 수족냉증에 연관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에서 아까 앞서 저희가 봤던 논문들과 같이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는 비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종의 냉증, 수종 걸랭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빈혈이나 저혈압 같은 경우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혈액의 소모가 좀 많거나 또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혈화 같은 상태는 심장이 약해지는 심혈화 또는 간장의 혈이 부족해지는 간혈화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또한 수종 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듣다 보니까 왜 어른들이 여성한테 항상 좀 배를 따뜻하게 해라, 따뜻한 걸 많이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또 수족냉증인지 아닌지 일단 우리가 알려면은 손발의 체온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수족냉증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체온을 판단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네. 그 기기로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 기기, DITI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 같은 경우는 손의 노궁혈이라는 자리 그리고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있는 협백혈이라는 이제 혈자리를 통해서 네. 이 두 부분의 온도 차가 0.3도 차이가 날 때 수족냉증이라고 특히 수부냉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네. 또한 발 같은 경우는 태충열 그리고 태충열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과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혈자리고 그리고 복토혈이라는 거는 허벅지 상부의 허벅지 가운데쯤에 존재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두 부위의 온도 차가 0.2도 이상일 때 족부 냉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냉부하 검사라고 해서 CST라고도 하는데 순간적으로 차갑게 몸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 노출된 차갑게 된 몸이 얼만큼 빨리 따뜻해지는 거에 따라서 다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다시 판단할 수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HRV라는 심박동수 변이를 통해서 체내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혈관 운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관 운동의 변조를 통해서 수족냉증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기가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원장님 저는 이게 0.2도, 0.3도라고 하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 5도 정도는 차이 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체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온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체표면 자체 실제적으로 측정했을 때 체온 차이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그 작은 온도 변화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고요. 똑같이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지만 1도만 올라가도 몸이 좀 덥다, 뜨겁다 이렇게 네네. 느끼기도 하고 2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또 고열로 상태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0.3도, 0.2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우리가 느낄 때는 실제로 수족냉증이라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냉적을 해소하는 한방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요한 장기는 비장, 심장, 간장 같은 경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연결된 혈자리들을 찾아서 침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있는 오수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상암침이라든가 채침요법 같은 경우가 또한 있고요. 그리고 비장, 심장, 간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한약치료, 그다음에 약침치료, 뜸치료 같은 경우가 있고 특히 한약치료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을 보충하는 당귀,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기능을 좋게 하는 생강, 그다음에 강활이나 독활 같은 경우는 몸의 체표 순환 자체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상지 같은 경우는 뽕나무 가지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체표 순환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질적으로 이제 뽕나무 같은 경우는 태음인한테 좀 더 맞는 약재고 그리고 강활이나 독활 같은 경우는 소양인 그리고 당귀나 생강 같은 경우나 계피 같은 경우는 소음인에 맞는 체질인데 이게 서로가 이제 섞이게 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더
그 수족냉증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곡지라든가 합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리 쪽에선 족삼리라든가 아까 봤던 태충이라든가 이런 혈자리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그 관련 논문에 있어서도 많이 호전된 결과가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수족냉증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족냉증도 있고 또 몸이 찬 편이라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요리를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부추가 좋다는 얘기를 예. 네, 들으시고는 저한테 한동안 계속 부추 관련한 음식만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원장님, 이런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할까요? 그렇죠. 부추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몸에 열을 내는데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또는 또 마늘이라든지 부추, 파, 쑥 이런 음식들을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시면 몸이 네. 너무 차가울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부추뿐만. 또 네. 네. 또 생강차라든지 인삼차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달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또 몸이 너무 차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부추뿐만이 아니라 생강차나 인삼차, 뭐 마늘, 파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평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지 이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간부가 같이 따뜻한 상태에 있어야지만 수족 그쪽의 말초 순환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서 네. 그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옷을 한 벌 이렇게 입기보다는 느슨한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중간중간에 그 체온 변화라든가 주변 환경 변화에 좀 더 적응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집은 언제나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든가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금연을 일 때는 꼭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반신욕, 족욕 같은 경우도 또한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건 우리 몸을 늘 언제나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손발이 시려서 고통스러운 질환, 이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생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화병인데 이 참느라고 그게 한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증상까지 일으키게 되는 게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화병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원장님 두 분 참 안색이 좋으시거든요. 두 분도 혹시 울화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반 원장님 어떠세요? 예, 저도 울화까지는 없지만요. 네. 이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업무를 하거나 할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갑자기 잠을 좀 자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가볍게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좀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음악은 시끄러운 거 들으시나요? 아니면 조용한 저는 좀 조금 시끄러운 거 듣습니다. 그래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예, 맞습니다. 네.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우선 화가 나는 건 사람이면 다 화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화를 내면 그걸 또 계속 곱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가나 명상을 또 하는 거를 요즘 취미로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또 생각도 정리도 하고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다 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병까지는 발전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잘 컨트롤을 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방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주제, 이 화병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해볼 수 있을지 두 원장님처럼, 그리고 화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건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장님, 이 화병의 정의부터 알려주실까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울화병의 준말인데요. 울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제 너무 답답하고 그로 인해서 몸에서 열이 나게 되는 증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울화라고 하는 것은 울울하고, 즉 마음에 계속 맺혀 있어서 답답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화를 뜻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화병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병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 이름도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실 화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화병 같은 게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화병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국외에서 연구를 하기로는 문화 관련 증후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하면 또 한이라는 정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이 화병 같은 경우는 이 한에서부터 이어져 온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화병에 대해 접근을 할 때 우울증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DSM-4, 즉 정신장애 진단 통계 평람 4권에서는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우리 화병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의 정서가 반영이 된 문화 관련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주변에서 뭐 흥분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야, 너 그거 화병이야, 화병.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많이들 버릇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화병이 맞나? 라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화병인지 아닌지 이 유무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화병에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네. 화병의 진단 기준은 첫 번째로 내가 6개월 동안 심한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열감을 경험하면서 신체적인 증상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이때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두근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또는 두통이 있다 또는 이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마음에서 느끼는 증상인데요. 최근 6개월간 내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꼈다. 그래서 심리적인 증상으로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놀란 증상 또는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허무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을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화병의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뚜렷하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왜 화병이 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화병의 경우에는 이 내가 화병을 겪음으로써 2차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화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느냐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병의 진단 기준이 확실히 있었네요. 저는 이 진단 기준에 따르자면 화병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약간 네. 화가 좀 뭉쳐있는 상태 정도이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조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저는 보니까 좀 해당되는 게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6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짧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니까 화병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 반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화병이 생기면 우리 몸의 신체적으로도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화병 같은 경우는 앞서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노와 함께 우울함이라든가 불안함, 그다음에 신체 증상 같은 경우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다양한 그 정신과적인 그런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화 장애, 우울증이 특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감정 부전 장애,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그다음에 공포 장애, 강박 장애 같은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화병 환자들이 심혈관계 위험도가 같이 높다는 경우가 유의성 있게 나타난 걸로 나타났고, 또한 만성 위염이라든가 소화성 궤양 같은 소화기 질환도 같이 연관이 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암과 연관성이 또한 연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 유병률이 화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또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신체화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까지 이어진다. 네, 이 화병이 바로 그런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화병을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울증의 일환이다, 뭐 일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의학적으로는 약물 복용을 통해서 지금 치료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병이 왜 일어났고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좀 두루두루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우울증이라든지 신체화 장애, 공황장애, 뭐 범불안 장애 이런 증상 자체로 접근을 해서 화병을 치료하려고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또는 안정제, 심장약 이런 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흡수를 막는 약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좀 다른 치료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한의학에선 바라보고 있죠? 우선 한의학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원인이라든지 혹은 이 개개인마다의 조금씩 다른 증상, 그리고 얼마나 이 화병의 그 증상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기간, 그리고 환자의 나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간기울결이라고 해서 분노라든지 우울한 감정 또는 너무 억울한 감정 등이 풀리지 못해서 이렇게 응체되어 있는 경우, 혹시 또 그 외에는 여인 기울이라고 해서 특히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이 또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병도.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떤 이런 갈등이나 감정을 잘 해소하지 못해서 또 겪거나 아니면 음허하왕이라고 하여서 노화나 어떤 진액이 부족한 몸이 허한 경우로 인해서 허열이 떠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한 오지가 과해서 이게 화로 일어났다라고도 하는데요. 또 분노 마찬가지로 분노라든지 어떤 억울한 감정,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게 화로 또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네. 또한 이러한 또 어떤 감정들이 풀리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울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울체된 것들이 오래되어서 화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또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에 있는 분들은 호르몬 이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든지 우울감을 겪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겪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과 신이 잘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신불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화병을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한 5가지 유형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병리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에게 개개인으로 맞춤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렇죠. 한의학의 경우에는 이 환자가 왜 이런 일을 겪었냐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체화 장애의 일종으로 보게 되는데요. 한의학의 아주 큰 정신 중에 하나인 정신과 육체는 둘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치료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오장, 각 장기에 있는 이제 감정적인 이 관계들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오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또한 강화를 하는 치료를 통해서 이 환자를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네. 또 한약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환자마다의 증상에 따라서 분신기음이라든지 소요상 가감 혹은 반화사심탕 이 경우에는 계속 어디가 뭉쳐 있는 것 같다. 기침이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여기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 하는 증상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시오가 용골무료탕이라고 하는 등의 한약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단중이라든지 중환, 합곡, 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자침을 하여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화병 치료에 네. 어떤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화병의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가 즉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잘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부 갈등이라든지 자식 관계의 일은 잘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반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해서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런 경우에는 선행 질환을 먼저 치료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치료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화병이 생활 환경에서 비롯이 됐기 때문에 생활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도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병으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 정말 심리 상담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실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중년 여성분들 처음 뵐 때는 굉장히 살가워 보이고 성격도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좀 막상 진료를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나를 세우는 부분이 있다든지 예민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린다라는 증상으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머리 위로 계속 확확 차오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목에 뭔가 계속 걸린 듯한 느낌 이런 것도 가끔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자기만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이때는 좀 병원에 계속 찾아오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계속 찾아오면서 라포가 쌓이면서 이 환자의 어떤 상황인지 남편과의 불화가 있던 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계속 꺼낼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이제 좀 라포가 쌓인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한약 이야기를 꺼내서 소간탕 가감을 탕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좀 많이 완화되셔서 종종 내원을 하시긴 하는데요. 가끔씩 아직도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시지만 한 번 증상이 완화돼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걸 알아서 크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게 네. 내가 화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좀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나의 화를 좀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우선 자신만의 해소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가 어떤 느끼는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상대를 찾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와 같이 요가나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푸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잘 들어준다 이런 것 좀 인지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화병의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원인이 있는 만큼 네. 그 원인을 좀 잘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남편과 대화를 좀 더 시도해 본다든지 자식과의 불화에 우리 아들의 방을 한 번 더 두드려 본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쌓아두지 말고 이게 치료든 개인의 노력이든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쌓았던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화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해지면 많은 불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이 뻑뻑해진다든지 입이 네. 마른다든지 이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는 큰 불편을 끼치는 좋지 않은 질환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인체의 다양한 건조증입니다. 건조 말 그대로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원장님들과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자, 일단 반 원장님, 우리 몸이 건조하면 왜 안 좋은 건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인체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우리
몸의 제일 구성의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네. 이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적정량이 있지 않으면 세포막이라든가 안에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다양한 질환들이라든가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수분의 적절한 섭취 그리고 수분의 섭취로 인해서 몸에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한 중요하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제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액이라든가 혈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또한 인체를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현재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체의 건강에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이 수분감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피부만 보더라도 수분이 없이 건조하면 주름도 생기고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끼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도 있고요. 오. 또 좀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건조증 이런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건조증은 어떠한 경우에 잘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기저질환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율신경계의 이상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원인이 가장 많은데요.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입에서 침도 나오지 않고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도 두근두근 뛰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예민하거나 민감한 잠을 자지 못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뇨제라든지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런 약들을 드시고 있으실 때도 건조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네네. 전 그리고 또 이런 게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유난히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움직이다가 팔만 딱 됐는데 깜짝이야. 틱하고 네. 정말 뭐 심하면 불꽃까지 보일 정도로 네. 네, 그렇게 건조한 분이 있는데 자 이런 그 건조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대부분 정전기가 일어난다는 건 피부 자체에 그 건조함이 있음을 인해서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데 네. 대체로 피부 건조증은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에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제 날씨가 건조한 상태,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은 노인에게 있어서 이제 대체로 피부가 노화에 따라서 표피의 수분 흡수가 저해되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감소돼서 보통은 많이 나타나고 또한 뭐 당뇨병이라든가 뭐 잦은 목욕, 스트레스로 인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이뇨제 그리고 탈취제를 많이 쓰는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네. 피부 건조증이 또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피부 건조증.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건조증의 가장 핵심이라는 게 우리 몸에 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물 많이 마시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마셔도 사실 잘 안 낫는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런 건지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권장량이 1리터, 적어도 1리터에서 1.5리터, 또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2리터까지 마셔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는 물도 잘 마시지 않을 뿐더러 커피라든지 술 같은 이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물을 조금 더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또 물을 제대로 마시려면 또 가끔씩 조금씩 자주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물을 막 들이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몸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나눠서 그러니까 수분이 흡수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침이 이게 좀 잘 분비가 되지 않다 보면은 뭔가 구강 쪽에 건조해지면서 세균도 잘 번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소화 효소도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소화에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침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는 게 또한 좋고 그리고 식사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주로 꼭꼭 씹어서 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꼭꼭 씹게 되면은 양쪽 뺨에 있는 침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씹어주시는 식사를 하시는 게 또한 좋고요. 그리고 시큼한 음식들 같은 경우도
드셔주시면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의 분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쪽으로는 비타민 C라든가 구연산 같은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수면 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또한 유지시켜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제 상부 흉추라고 볼 수 있는 어깨 요 주변부가 우리의 이제 침샘이라든가 타액선과 분비될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깨 쪽에 있는 긴장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침샘 분비라든가 이런 쪽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에 쌓여 있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나 해서 침샘 분비가 떨어지는데 웃음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침샘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네. 저 원장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화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잖아요. 이 화병에 걸린 분들은 뭐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데 건조증도 더 쉽게 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이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병의 증상 중에 신체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마름이었는데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또 국어인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입에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 쓴맛까지 나는 거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화병의 경우에도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열이 오르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건조증이 더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 약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약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반 원장님? 보통은 알약이 그렇게 도움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흡수량이 우리가 인체에 물을 먹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장을 통해서 흡수가 많이 되는데요. 대장에서 흡수가 될 때 제일 또 필요한 거는 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있어야 삼투압을 통해서 흡수 기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약간 포함된 음료를 조금 드셔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스포츠 음료라든가 이런 네, 이온 네, 있잖아요. 네. 예, 이온 음료. 근데 이온 음료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흡수율이 물보다 뛰어나진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짜서 물에 살짝 1리터 정도에 살짝 한 개 정도 타고 거기에 가벼운 전해질을 할 수 있는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볍게 타면 훨씬 일반적인 물을 먹는 것보다 흡수율을 높입니다. 보통 요걸 언제 쓰냐면 많은 뭐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지금 많이 하는 경우에 같이 해주시면 단순히 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흡수율을 높아서 수분을 이제 빼앗기는 환경에 있어서도 최대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같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시점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제조를 해서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인체에 일어나는 다양한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대신 이렇게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